자,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입니다. 주임법에서 핵심이죠. 일단 대항력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의 소유자, 이 사람이 임대인입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이 X라는 부동산은요, 주택은 아니에요. 주택 아닙니다. 상가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을까? 주택 아니고 상가 아니면? 여러분,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가 아니면 뭐예요? 아, 토지. 그죠, 토지.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요, 을과. 을에게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을에게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죠. 그죠?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채권이다. 오로지 그 계약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어요. 자, 가령 얘가 임대차를 하면서요, 존속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갑이 병에게요, 이 X라는 부동산을 양도를 합니다. 자, 우리 병이라는 사람, 새로운 소유자, 이 새로운 소유자 제3취득자라고 표현을 해요. 새로운 소유자다 이 말이죠. 아직 이 계약기간 1년 남았어요.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이요, 자, 을에게 야, 너 나가. 너 임대차 계약한 거 난 모르겠고, 너 계약기간 1년 남은 거 난 모르겠어. 너 나랑 계약한 거 아니잖아. 너 나가라고요. 얘가 인도를 청구합니다. 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어요.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을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임차권입니다. 이 임차권은 오로지 채권입니다.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권리 주장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걸 우리는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권리 주장 못한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권리 주장할 수 있으면 그걸 대항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권리 주장 못하면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럼 채권은 당연히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로지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얘가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죠? 대항력만 가지게 되면 안 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시면 되느냐면요, 이 임차권은 등기하시면요 대항력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등기 잘 안 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X라는 부동산이 주택이다,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요, 얘가 만약에 계약기간이 남았다 하더라도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나가야 돼. 엄동설안에 쫓겨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요, 여러분, 우리 주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보면 왜 일가족 전원 사망, 얼어서 죽었다면 갑자기 쫓겨나가지고 새로운 소유자가 나가, 그럼 나가야 돼. 다만 이 경우에 을은요, 갑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얘가 계약기간 아까 몇 년으로 정했어요? 2년으로 정했어. 그런데 그 1년 만에 다른 사람한테 파는 바람에 얘는 약속을 못 지키게 됐죠. 그렇잖아요. 얘 2년 동안 쓰도록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켰잖아. 예, 따라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요. X라는 부동산은 인도해 주셔야 된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대항력이 생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등기 안 하더라. 왜? 비용 들어가지. 그 다음에 소유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 소유 부동산에 임차권 설정 등기하는 거 별로 탐탁지 않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등기 안 하더라.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봐 라고 해서요, 예전에 여러분들 그 29만 원밖에 없는 대통령, 제가 등기법 29조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예. 그래서 그분이 학자들과 법조인들을 불러 모아서, 야, 너희들이 이거 등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안 쫓겨나고 거주기간, 계약기간 동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번 법을 마련해봐.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임법에서 마련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민등록입니다. 주민등록. 당연히 주택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주택을 전제로. 뭐 하시면 된다고요? 주민등록. 거기다가 플러스 점유를 넘겨받는 겁니다. 그 점유를 넘겨받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주민등록을 다른 표현으로요.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전입신고. 그 다음에 인도 얘를 다른 말로 점유. 그럼 주민등록이라는 게 어느 정도 공시기능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다른 사람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는 없어. 주민등록표를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요. 주민등록표를 열람할 수는 없어. 다만 전입세대 열람은 가능하거든요. 누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 그 여부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공시기능이 있더라. 그 다음 점유, 인도. 여러분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역시 공시기능, 어느 정도 공시기능이 있더라. 그래서 요 두 가지만 갖추면 대항력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X라는 부동산이 주택이고 얘가 을이라는 사람이요. 주민등록과 점유, 즉 인도,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팔았어. 그러면 얘가 나가라고 한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 말이죠. 왜? 얘는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요. 대항력의 의미 아시겠죠? 예. 그래서 현재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대항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요. 아까 대항력 요건이 뭐라고요? 주민등록 플러스 인도. 요 요건만 갖추게 되면 만약에 임대인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면 요 제3취득자 얘는요. 임대인의 지위를 아예 승계한다라고 돼 있어. 따라서 이제 보증금 원래는 보증금 누가 돌려주셔야 돼? 갑이 돌려주셔야 되잖아. 계약기간 끝나고 나면요. 근데 자 소유자 바뀌었어. 이제 누가 돌려주셔야 돼? 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보증금 반환해 주셔야 된다. 임대인의 지위 자체를 승계한다라는 거.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주민등록과 관련해서요. 자, 주민등록 여러분 어디 가서 전입신고 어디서 하시죠?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인가요? 이름이? 하도 자꾸 처음에 주민센터 했다가 아마 지금은 이름이 행정복지센터죠. 제가 하여튼 이거 이름 자꾸 바꾸는 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못마땅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려서 공부할 때만 해도요. 예전에는 우리 국가부서가 내무부라고 했었거든요. 내무부. 근데 얘가 이름이 바뀌어요. 뭐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행정자치부로 바뀝니다. 여러분 행자부라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행정자치부. 그게 이제 김영삼 정권 시절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지방자치 제도를 이제 활성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지금 예전에 동사무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행정복지센터 어쨌든 행정자치부로 바꿨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꾸 사고가 생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영삼 정부 시절에 사고 많이 생겼었습니다. 성수대교도 무너지고요. 삼풍백화점도 무너지고요. 부산 구포 아시죠? 그 가는 길에 열차도 전복이 돼버리고 사고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꿉니다. 행정안전부로. 그러다가 계속 사고가 발생하고 하니까 야 이거 안전을 좀 더 중시해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또 바꿉니다. 안전행정부로요. 안전행정부로 바꿨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또 이름을 바꿉니다. 행정안전부로. 지금 현재는 뭐예요 여러분? 네, 행정안전부입니다. 근데 예전에 행정안전부였다가 안전행정부였다가 다시 행정안전부로.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 아마 행정복지센터 가서 주민등록 하시잖아요. 네, 주민등록하면. 자, 여러분, 주민등록은 우리 국민들이, 즉, 임차인들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사표시 맞다, 그죠? 그럼 의사표시는 우리 사인들 간의 의사표시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인들 간의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죠. 우리 사인들 간에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근데 이건 사인들 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인이 국가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의사표시하는 거니까 이건 사법 관계가 아니라 공법 관계야. 그래서 얘는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전입신고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수리한 때. 행정관청에서 그 의사표시 전입신고를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시겠죠? 네. 이때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 또 관련해서요. 많이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다가구 주택이 있고요.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차이점 아세요?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은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입니다. 네, 단독주택이에요. 단독주택인데 여러 가구가 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요,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공동주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에는요, 다세대 주택이 있고 연립주택이 있고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 얘는 단독주택이니까요. 주민등록을 하실 때 동, 호수, 기재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동, 호수, 기재 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요, 호수 기재가 여러분 다가구 주택인데도 편의상 101호, 102호 붙여놓은 데 있거든요. 다가구 주택인데도. 근데 그 기재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대항력 인정합니다. 그래서 호수 기재는 하지 않더라도 얘는 가능. 대항력 인정한다 이 말이지. 근데 다세대 주택은요, 다세대 주택 얘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얘는 반드시 호수 기재를 해 주셔야, 그래야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럼 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임차인이 들어갈 때만 해도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그러니까 호수 기재 안 했지. 근데 나중에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된 거야.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대항력은 상실합니까? 상실하지 않습니까? 상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억울하잖아요. 최초에 다가구 주택이었어. 그래서 호수 기재 안 했어. 근데 나중에 건물이 다세대 주택으로 바뀌어. 그럼 임차인들은 그런 것도 몰라요. 뭐 집주인들이 저 다세대 주택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거 일일이 알려줘요?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판례 취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항력은 인정한다. 다가구가 다세대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도 역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요, 대항력과 인도 요 요건을 갖추게 대항력이란다. 주민등록과 인도라는 그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을 인정한다, 그죠? 그러면 언제 대항력을 인정하느냐? 이 주민등록과 인도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요. 오전 0시 자정, 그때부터 대항력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뭐 얘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을 인정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얘가 주택 임차인입니다. 자, 주택 임차인이다 이 말. 2025년 4월 1일 주민등록과, 즉 전입신고, 주민등록과 플러스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4월 1일에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저당권자입니다. 어떤 그 X라는 주택의 저당권자입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이 을은 2025년 4월 1일 현재 저당권 설정을 받아서 저당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그 을이 저당권자라고. 지금 갑은 주택 임차인. 자, 누가 우선할까요? 이 경우에 을이 우선합니다. 왜요? 아까 제가 대항력은 여러분 언제 생긴다라고 했죠? 다음날 지금 25년 4월 1일에 주민등록하시고요. 인도 받으신 분은 대항력은 언제 생기냐면 25년 4월 2일 오전 0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사 간 날 딱 그 밤 자정이 되면 그때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4월 1일 딱 이사 간 날 그날 밤 12시가 되면 이제 4월 2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주임법, 상임법도 똑같아요. 이 시스템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임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상임법이 만들어졌거든요. 시스템 똑같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사실 큰 맹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맹점이에요. 보통 여러분들, 자, 우리 전세, 내지는 임대차, 보증금 주고 전세금 주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전세금, 보증금 다 주시고 나면 그때 인도받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주민등록 하시잖아요. 그때 주민등록 하시잖아. 근데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오전 0시에 생겨. 그러면 만약에 집주인이 나쁜 마음 먹고 그날 바로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요. 중개업을 하실 때, 임대차 계약하실 때 반드시 특약으로, 이 부분 거의 특약 안 적으시더라고. 특약으로 반드시 여러분 문구를 기재해 주세요. 뭐라고 문구를 기재하느냐면 지금 임차권을 설정한 이후로, 이 시점 이후로 저당권 설정을 금지하는 걸로. 만약에 저당권을 설정했을 때는 설정을 하게 되면 그때는 위약금 특약까지 해버리세요. 위약금이 뭔지 아시죠? 손해배상액의 예정. 그래서 위약금을 한 몇 억을 준다라고. 어차피 위약금 특약을 해서 그 돈 만약에 안 준다라고 하면 소송하셔야 되고, 소송하시면 법원에서 알아서 직권 감액은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약금 특약까지 해서 강제성을 띄워버리세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런 특약 잘 안 적으시더라고. 그래서 미리 여러분 만약에 저당권 설정을 했다. 그럼 집주인이 지금 저당권 설정까지 그때 했다. 이건 나쁜 사람이지. 그죠? 그럼 바로 임대차 계약 해제하고 돈 돌려받으면서 위약금까지 받도록. 아시겠죠? 요런 좀 맹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대항력, 아까 주민등록하고 인도를 마치게 되면 대항력은 오전,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 대항력은요, 주민등록과 플러스 인도, 요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대항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대항력이 생기기 위한 존속 요건이다라는 부분, 요 부분 시험에 잘 출제를 해요. 존속 요건이다. 무슨 이야기냐? 만약에 주민등록을 다른 데다가 옮겨버렸어. 주민등록을 다른 데다 옮겨버렸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은요, 소멸합니다. 아시겠죠? 존속 요건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한 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갑에게는 마령 을, 병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이 을병은 갑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사 들어가면서요 전부 다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갑을병이 다. 얘가 이제 세대주고 세대원이지. 다 주민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갑이 어디 발령이 난 거야.
그래서 얘가 일시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다른 데다가. 요 표현 나와야 돼요. 뭐? 일시적으로 옮긴다. 자, 이 경우에 대항력은 소멸할까? 소멸하지 않을까?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원래 주민등록과 인도 얘는 존속요건이야. 대항력이 유지되기 위한 존속요건인데 우리 판례 입장은 가족들의 주민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더라라는 거야. 그리고 얘만 잠깐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라고 해서 이때 대항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여러분 하나 제가 또 물어볼게요. 제가 늘 물어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배우자 있죠? 배우자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배우자는 친족이다 아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친족이에요. 그 여차하면 지금 헤어질 생각으로 살고 계시는 건가요? 여러분 배우자는 촌수가 없어요. 촌수가 없는데 당연히 친족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요 친족의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친족하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배우자 친족입니다. 그리고 8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4촌 이내의 인척, 이걸 우리는 친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자는 상속권도 있고 하는 거지. 심지어 배우자는 상속분도 더 줘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하도록 해. 친족이에요. 이제 앞으로 친족 아니다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마세요. 깜짝 놀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항력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갑이라는 사람이요 소유자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럼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에요. 매도인, 매수인. 자,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요, 갑과 을이 뭘 하느냐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런 경우도 가끔씩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을이 뭐가 되는 거야? 임대인이 되고 갑이 임차인이 되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종종 있습니다. 팔면서 그냥 내가 임차인으로서 좀 있을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 얘 소유자로서 이 물건, 이 X라는 주택 현재 점유, 즉 인도 점유 받고 있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주민등록까지 이미 예전부터 갖추고 있어. 맞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얘 언제 대항력을 인정할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우리 대법원 판례는요, 지금 매수인을 부동산 취득 대금 주고 나면 뭐 하죠? 등기하신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그 이전 등기 다음날 역시 오전 0시에 대항력 인정합니다. 그게 타당하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받느냐. 만약에 얘가 부동산 사면서요, 대출 받을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대출 받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얘가 또 저당권 설정할 건데, 만약에 얘가 그 전부터 그 대항력을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저당권자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법은 항상 공평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 등기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 집 살 때 돈 빌리면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기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판례가 이렇게 봤습니다.
판례 취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자, 몇 개만 좀 체크를 하고 갑니다. 교재 412페이지에요. 412페이지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니은 중간 부분에 찾으셨나요? 네, 자 내용 보시면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그 부분 일시 왜 이 표현 나와야 돼?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때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례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3번에 대항요건은 일시적이어서는 아니 되고 계속 존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과 인도는 존속요건이다라는 거. 그 다음 413페이지에 그 약간 윗부분에 동그라미 6번 찾으셨나요? 네, 내용 보시면 소유자가 주택을 매도하고 그 주택을 다시 임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요 판례 시험에 출제 가능성 높아요. 네, 강조를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